이번 시간에는 MOSFET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MOSFET 트랜지스터 섹션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게이트의 스태틱 특성이라고 하면 로직의 하이, 로를 결정하는 그 threshold를 나타내고요. 입력과 출력에 각각 있겠죠. 그리고 게이트의 지연 시간, 딜레이를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게이트의 딜레이는 RC 딜레이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지스터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으면 레지스터는 얼마나 큰 전류를 흘릴지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캐패시터는 차지를 저장하는, 여기는 차지와 연관이 있고 여기는 전류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류라고 얘기하는 건 단위 시간당 차지의 변화량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결국 전류와 차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지연 시간, 게이트의 지연 시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얼마나 흘리는지 그리고 캐패시터는 얼마나 있는지, 이게 저희들 게이트에서 이해해야 되는 딜레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때 전류는 어떻게 제어되는가,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있는 캐패시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주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두 가지 타입의 트랜지스터, 이게 N 채널 타입과 P 채널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2.2절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전류의 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여기까지 2.2절까지고요. 채널에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전류의 관점이 있고요. 2.3절에는 캐패시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캐패시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캐패시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2.3절이고요. 자, 그럼 2.4절에는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간단한 MOSFET 중에 가장 간단한 CMOS 인버터를 만들었을 때 CMOS 인버터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스태틱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로직의 노이즈 마진과 인풋 하이, 인풋 로우, 아웃풋 하이, 아웃풋 로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사이즈 스케일에 대한 특성들, 여기까지가 스태틱 특성이고요. 2.5절은 딜레이를 나타내는 다이내믹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다양한 딜레이를 알아보고 딜레이 예측 모델들을 빌드업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게이트에서 딜레이를 어떻게 추정해 나가는가를 학습한 다음 저희들이 실제 딜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딜레이를 추정하는 내용까지가 2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OSFET에는 서로 극성이 다른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NMOS, 여기가 NMOS입니다. 다른 하나가 PMOS, 여기가 PMO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인과 소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드레인과 소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표현할 때는 NMOS, PMOS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날로그에서는 주로 여기 그 소스 쪽에 다이오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N채널과 P채널, NMOS와 PMOS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바디를 표현해야 될 때는 아래와 같이 세 번째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채널에서부터 N채널로 가기 때문에 P substrate를 나타내고요. P에서부터 N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N 외를 사용하는 N substrate 위에 만들어진 P채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표현하는 식이 있고요. 저기 기호가 있고요. 여기에 출력 쪽에서 만약에 이제 게이트, 여기가 게이트죠. 드레인 게이트 소스입니다. 여기 드레인 게이트 소스로, 여기 소스네요. 이렇게 드레인 게이트와 소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어를 할 때, 이게 트랜지스터를 제어를 할 때 게이트를 이용해서 제어합니다. 게이트 전압이 하이거나 혹은 로우거나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하이인 경우에 N 채널은 ON이 됩니다. ON이 되었다는 얘기는 드레인과 소스가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P 채널은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었다는 얘기는 드레인과 소스가 서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일 때 드레인과 소스가 커넥션 되는 트랜지스터가 NMOS고요. 하이일 때 끊어지는 소스가 디바이스가 PMOS입니다. 반대로 게이트가 로우인 경우, 게이트가 로우 전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대로 N채널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가 끊어져 있고요. 이게 오프 상태죠. 그리고 로우일 때 P 채널은 ON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드레인과 소스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MOS는 액티브로 스위치입니다. 로우일 때 켜지니까요. 여기는 액티브 하이 스위치입니다. 게이트가 하이일 때 켜지는 스위치입니다. 각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는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트랜지스터의 채널 커런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널 커런트는 전류를 어떻게 흘리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랜지스터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드레인이 있고 소스가 있습니다. 드레인과 소스의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거리, 이걸 저희들이 채널 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 랭스 L이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사이즈를 나타내는 게 width인데요. 이 채널의 폭을 나타냅니다. width. 그래서 L과 W가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가 있고 여기 바디가 있는데요. 지금 N 채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P substrate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P 타입이겠죠. 바디 쪽이. 그리고 소스 드레인이 N 타입이 되고 여기가 게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이게 그 P 채널 위에 게이트 옥사이드를 기르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게이트 옥사이드라고요. 게이트 옥사이드를 두께를 저희들이 TOX라고 얘기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상대 유전율은 3.9 정도 됩니다. 이건 SiO2.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지금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자체는 실리콘은 유전율이 한 11.7 정도 됩니다. 상대 유전율. 상대 유전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진공에서의 유전율, 입시전 재료가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8.854 곱하기 10의 14성 페라폼메타 정도를 가지고 있죠. 이 캐패시터의 단위가 페라폼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를 알고 있으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옥사이드의 유전율,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유전율을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두께로 나누게 되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 이걸 저희들이 COX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X의 단위는 페라퍼메타스퀘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캐패시터 전체를 계산하려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터에다가 이 트랜지스터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CG라는 게이트 캐패시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게이트 면적이 비례하고 옥사이드 두께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이 단면을 살펴보면 바디가 있고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볼로 적게 되면 드레인 N 채널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MOS 기준으로. NMOS면 여기가 N 플러스, 여기가 N 플러스, 여기가 P substrat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소스, 여기가 게이트,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바디. 바디가 여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바디가 P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오드 방향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소스와 드레인은 지금 일렉트론이 많은 영역이고요. 채널은 지금 일렉트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가면서 일렉트론 포텐셜을 그려보면 소스 쪽에는 일렉트론이 있기가 편한 낮은 포텐셜이고요. 여기가 게이트고요.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소스고 드레인이고 일렉트론 포텐셜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일렉트론이 많이 있지만 지금 게이트에는 일렉트론이 게이트 아래 채널에는 지금 일렉트론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타입이고 여기는 P타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N채널, N타입, P타입, N타입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레인과 소스가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전압이 높은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압이 여기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이트에 저희들이 전압을 끌어올리게 되면 여기 레벨이 일렉트론이 있기 편한 포텐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VGS만큼 전압을 인가했는데 이게 threshold보다 크면, 지금 저희들이 threshold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P 채널의 포텐셜과 소스나 드레인의 포텐셜의 차이, 여기를 우리가 threshold라고 합니다. 이 threshold보다 더 큰 전압을 우리가 인가를 하면 이렇게
이게 게이트 소스 전압이겠죠.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 저 게이트 소스의 전압이 이게 VGS인데요. 이만큼 가했다면 여기 전압을 우리가 V 오버볼티지라고 합니다. 이 오버볼티지만큼 아래 채널이 생겨 있습니다. 채널에 전하가 있겠죠. 이게 채널 차지가 있게 됩니다. 이 채널의 차지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threshold를 넘어서는 전압, 그 전압이 이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에 비례하겠죠. 어디에 비례하느냐 하면 앞쪽에 저희들이 캐패시터를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 캐패시터에 이 전압이 쌓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전하는 이 정도 전하가 여기에 쌓여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채널에 있는 전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게이트 소스 사이에 걸은 전압에서 threshold를 제외한 나머지 전압, 이걸 저희들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혹은 익세스 게이트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혹은 익세스 게이트 전압에다가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곱하면 채널에 있는 전하량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채널 전류를 찾아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드레인에 다시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게이트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를 해서 채널을 형성한 다음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드레인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포텐셜이 더 낮아져서 이쪽으로 드레인 쪽으로 가기를 원하죠. 일렉트론이.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방향을 우리가 X방향으로 잡으면 여기까지가 L입니다. 제로에서부터 L까지. 소스에서부터 L까지 오게 되면 이제 드레인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런 프로파일 그립니다. 이게 일렉트론이 제일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물 수위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내려가면 요 내려간 양이 VDS만큼 해당하는 전압입니다. 여기 걸어둔 전압이 VDS인데요. 이 VDS만큼 여기가 내려가게 되면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을 그려서 이 방향으로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드레인에서부터 소스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VDS를 걸었다고 하면 소스 사이드에서는 익세스 게이트 전압이 V 오버 볼티지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드레인 사이드에서는 여기가 열려 있는 오버 볼티지입니다. 이 전압은 원래 저희들이 V 오버 볼티지가 있었는데 VDS만큼 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실제로 여기에 걸려 있는 채널의 채널을 높일 겁니다. 여기는 채널 높이가 V 오버 볼티지인데 여기는 이만큼 줄어들어 있습니다. VDS만큼. 그래서 이제 채널 차지를 계산하고 싶을 때에는 일단 평균 채널 전압을 구합니다. 드레인 사이드하고 소스 사이드의 평균 채널 전압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 계산한 걸 이제 채널 차지를 계산을 할 텐데요. 이게 CG 곱하기 익세스 게이트 전압의 평균 값을 보시면 드레인 쪽하고 소스 쪽이 다른데요. 소스 쪽은 이만큼 있고 드레인 쪽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스 쪽의 익세스 게이트 전압이고요. 드레인 쪽의 익세스 게이트 전압은 이만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값으로 이걸 찾아보면 CG 곱하기 V 오버 볼티지 마이너스 2분의 VDS 형태의 채널 차지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 값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VGS 마이너스 VTH가 지금 오버 볼티지에 해당하죠. 그죠? 2분의 VDS가 여기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는 채널 차지가 이만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urce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는데요. 그 전압이 길이 L의 차이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이 정도 전압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트라이드 리전을 가정했는데 트라이드 리전은 이게 양수인 경우입니다. 그 이야기는 드레인 쪽에서의 채널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하면 이걸 저희들이 리니어 리전 혹은 트라이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드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전압 차이가 VDS만큼 차이 납니다. L만큼 세퍼레이션인데 드레인과 소스의 차이가 길이 L이고요. 전압 차이가 VDS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 단위가 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일렉트릭 필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채널에 존재하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만큼 걸려 있죠. 그죠? 그러면 차지, 이동 속도, 드리프트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합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저희들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속도는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인데요.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드리프트인데요. 이게 메타 퍼 세크 속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드리프트 속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드리프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이 L을 이동하는데 속도가 VD만큼 이 있죠, 그죠? 이 값을 여기다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드리프트 속도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L이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리프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널을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죠. 그 얘기는 이 차지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저희들이 이 채널에 있는 전하량 이 두 개의 비를 내게 되면 전류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채널 전류는 트라이드 리전에 있을 때 드리프트 속 시간 채널이 건너가는데 시간분의 채널에 있는 전하량으로 나누게 되면 쿨롱 퍼 세크의 전류의 물리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CG 곱하기 V 오버 볼티지 마이너스 2분의 VDS 곱하기 CG를 요 양이 이제 채널 차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μn COX, μn 여기가 COX W 곱하기 L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μn COX W가 있고요. 그리고 L 제곱하고 L이 있기 때문에 L이 분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트라이드 영역에서 채널 커런트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μn COX 여기는 공정 파라미터고요. 디자이너는 WL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width와 length를 회로 설계 엔지니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 팩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소자의 크기 W of 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 공정 파라미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VDS가 V 오버 볼티지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이슈인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VDS가 충분히 많이 걸려서 이 오버 볼티지보다 VDS가 더 많이 걸리게 되면 채널이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 차이는 그냥 오버 볼티지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는 채널이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VDS가 오버 볼티지보다 더 크게 걸리게 되면 VDS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오버 볼티지 이만큼이 되니까 이게 채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그려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이 기울기를 따라서 건너오는데 지금은 드레인을 더 높인다 하더라도 여기 기울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세츄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세츄에이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화 영역. 포화 영역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포화 영역에서는 그 채널 커런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영역에 있을 때 채널 차지는 지금 CG 곱하기 여기가 이제 채널 차지가 한쪽에는 V 오버 볼티지가 소스 쪽에는 드레인 쪽에서는 제로가 됐겠죠.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그린 게 여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채널 차지를.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어서 한쪽은 제로고 한쪽은 V 오버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Q 채널 차지를 구할 때 캐패시터는 CG고요. 전체 차지는 V 오버 볼티지 오버 2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가 주어지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현재는 이 양단 사이에 전압이 V 오버 볼티지만 걸려 있습니다. 채널에 여기서 0에서부터 L까지 가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에 비례하는데 지금 포화되었다는 얘기는 드레인에 상관없이 채널에 걸려 있는 필드는 이걸로 포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채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채널에 걸려 있는 필드의 양은 오버 볼티지 나누기 길이 L로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이 더 올라가더라도 채널 안에서의 필드 값이 더 증가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포화, 세츄에이션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L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D는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널 차지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커런트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찾아내게 되면 여기에 그 채널 차지와 오버 볼티지 그리고
뒤에 이제 그 velocity 여기 요 이제 그 드리프트 타임 요 타임을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여기 μn 여기 있고요. 이게 CG가 COX W over L, W 곱하기 L. 네, 죄송합니다.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에다 디바이스의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COX의 W가 여기 남고요. 이게 L에 제곱하고 L이 밑에 L로 주어지고요. 2분의 이거 뺐고요. 95V 스퀘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저희들이 μn COXW of L을 베타로 넣었는데요. 그래서 2분의 1 베타에 V5V 스퀘어로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만약에 오버볼티지, 다시 말해서 익세스 게이트 전압이 없으면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드레인과 소스는 디스커넥션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볼티지는 VGS-VTH인데요. 이건 양수긴 한데 VDS가 오버볼티지보다 작으면 트라이드 영역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베타 곱하기 오버볼티지 마이너스 VDS of 2 곱하기 VDS 형태로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레인 소스 전압이 오버볼티지보다 더 많이 걸리게 되면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N채널과 P채널에 대해서 각각 IV 커브를 그려보면요. 여기 N채널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소스고요.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D입니다. 현재 양쪽에 걸려있는 전압 VDS와 여기가 VDS입니다. 이쪽 축이요. 그리고 ID는 이쪽 축입니다. ID. 이 두 개 사이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게이트 전압을 얼마를 걸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VGS입니다. 커브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게이트 전압이 threshold를 넘지 못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컷오프 영역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되고요.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전압을 인갈하게 되면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채널이 형성이 되면 드레인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트라이드 리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트라이드 리전에 있을 때는 이게 모양을 보시면 베타 곱하기 V 오버볼티지 곱하기 VDS 마이너스 2분의 VDS의 스퀘어 보시면 2차 방정식 꼴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VDS에 대해서 어디에서 피크 값을 가지는지를 보면 얘가 ID가 이렇게 생겨있는 포물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데는 델타 ID를 델타 VDS로 미분을 해보면 베타 곱하기 V 오버볼티지 마이너스의 VDS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V 오버볼티지. VDS가 V 오버볼티지가 될 때가 전류의 최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은 요게 같아지는 자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V 오버볼티지에 해당하는데요. VDS가 V 오버볼티지가 커지면 세추에이션이 됩니다. 포화 영역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더 끌어올리면 VGS-VTH를 보면 오버볼티지가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쿼드라틱으로 올라와서 세추에이션 영역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P채널은 디바이스가 N채널과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은 P채널은 여기가 소스고요.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드레인 소스 전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ID고요. 게이트 소스 전압은 이게 게이트 소스 전압입니다. 근데 소스가 가장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얘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입니다.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VDS를 보면 VDS가 음수일 때 여기가 더 낮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소스 전압도 마찬가지로 threshold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여기 전압이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aturation 리전과 트라이드 리전이 있게 되고요. 여기가 VDS가 제로인 지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라이드 리전, 여기가 saturation 리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MOSFET의 채널 커런트에 대한 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N채널과 P채널이 각각 채널 전류 특성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캐패시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패시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캐패시터의 구조가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소스, 드레인, 그리고 여기가 바디겠죠. 나머지가
지금 이제 여기에 CGS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존재하는 캐패시터. 여기가 CGS고요. 그리고 CGD는 여기가 C 게이트 소스고요. 여기가 CGD. 이게 게이트와 소스 혹은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캐패시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여기도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캐패시터가 있겠죠, 그죠?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있는 캐패시턴스, G 게이트와 바디 사이의 캐패시턴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이오드 정신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 정신에 있는 C 소스와 바디 사이의 캐패시턴스, 그게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이트, 드레인과 바디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N 정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패시터 모델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터들 중에 이제 게이트 입장에서 보이는 캐패시터를 보시면 CGS와 CGD 그리고 CGB 이 세 가지가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보이는 캐패시터는 게이트하고 바디에서 보이는, 지금 게이트에 붙어 있는 거 보시면 게이트에서 바디에서 보이는 캐패시터가 있고요. 게이트에서 소스로 보이는 캐패시턴스, 그리고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보이는 캐패시터입니다. 게이트는 이제 저희들이 트랜지스터를 온 오프 시킬 때 이 터미널을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이는 캐패시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캐패시터는 동작 조건에 따라서 캐패시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컷오프 영역은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게이트와 바디 사이의 캐패시터만 보이고, 채널이 없으면 소스하고 드레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게이트하고 직접 캐패시턴스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CG라고 말씀드렸던 건 COX의 디바이스 사이즈, 이걸 CG라고 얘기합니다. CG 전체가 게이트 투 바디 캐패시터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트라이드 리전에 있다고 하면, 트라이드 리전은 일단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채널이 형성이 되고 나면 여기 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이트하고 바디는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변하게 되면 게이트의 차지하고 이게 채널의 차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쪽의 차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디 쪽에는 캐패시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스크리닝 이펙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간에 차지 층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지들은 소스나 드레인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됩니다.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그래서 소스도 채널이 존재하고 있고 드레인에도 채널이 존재하는 영역이 드라이더 영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CG 캐패시터의 절반이 CGS, 절반이 CGD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영역은 저희들이 아날로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ON이거나 OFF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영역인데, 아날로그 영역일 때는 캐패시턴스가 이만큼 주어지게 됩니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저희들이 컷오프 영역과 트라이드 영역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구동할 때 밀러 이펙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MOSFET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CGD가 붙어 있다고 하고, 이게 여기가 Vin, 여기가 VO라고 하면 만약에 VO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Vin만 변했다면 여기에 필요한 전하량이 Q가 CGD 곱하기 Vin이면 될 겁니다. 캐패시터 양단 전압이 얘가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만큼만 비교하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 상태입니다. 소스와 드레인이 둘 다 변하지 않을 때는 그때가 이 1번 케이스입니다. 이 1번 케이스는 뭐냐면 게이트에서 보이는 캐패시턴스가, 여기서 보이는 캐패시턴스가 그냥 CG인 경우입니다. 여기가 실제 보이는 캐패시터를 여기 C0라고 해놓은 부분이 COX W 곱하기 L 이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케이스 3입니다. 변하지 않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변했는데 여기 내려갔다 하면 양단의 터미널 전압이 증가해서 이거보다 더 큰 차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하의 비가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반대로 이게 올라왔을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캐패시터는, 게이트 캐패시터는, 여기서 보이는 게이트 캐패시터는
드레인과 소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케이스가 이 경우인데요. 밀러 이펙트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게이트 캐패시터가 여기 입력이 변하는데 출력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 이때가 1번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장 캐패시턴스가 크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때가 캐패시턴스가 가장 작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V를 가 있는데 7번 같은 케이스는 1V를 가 있는데 여기가 1V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0.5V 올라왔다 하면 1V 올라오고 0.5V 올라왔으니까 실제로는 0.5만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요구되고 있는 전하량이 0.5V 곱하기 CGD만큼만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V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CGD 곱하기 1만큼 차지가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실제 이거보다 더 작은 차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작은 차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펙티브한 캐패시턴스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캐패시턴스가 커지는 조건과 가장 작아지는 조건, 그리고 게이트 캐패시턴스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실제로는 출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MOSFET에 저희들이 다른 캐패시턴트들 C, DB, 그리고 C, 소스 바디 캐패시턴스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캐패시턴스가 하나, 둘, 세 개가 게이트 캐패시턴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 C, DB, C, SB, 소스 바디, 여기 다이오드 정션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캐패시턴스는 정션에서 보이는 캐패시턴스, 저희들이 소스나 드레인에 보시면 N타입, P타입에는 다이오드로 챙겨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에 단위 면적된 캐패시턴스가 이 정션 캐패시턴스인데요. 이 정션 캐패시턴스에다가 다이오드의 면적, 이게 드레인의 면적인데요. 이게 요 드레인 면적을 곱하게 되면 여기 정션에서의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월은 저희들이 요 바탕 쪽하고 이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캐패시턴스가. 그래서 사이드월 쪽에서는 단위 길이에 대한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션 사이드월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단위가 페로포 메타고요. 여기는 페로포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 드레인의 면적, 그리고 여기는 드레인의 페리미터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랩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 봤을 텐데요. 네. 지금 이 디바이스에 요 길이가 6 여기가 6, 여기가 5 정도 됩니다. 이게 메저를 해보면 이 길이가 6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가 나오고 여기가 6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디바이스 사이즈가 원래 이게 랭스가 2, 6인데 여기 그리다 보면 요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x4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소스 쪽 면적 그리고 드레인 쪽 면적을 계산을 해서 스파이스 파라미터,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뽑게 되면 그 사이즈를 알려주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뽑게 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디바이스가 이 길이가 12람다, 이쪽 길이가 10람다, 2람다, 10람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뒤에 위에가 N 채널, 밑에가 P 채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네. 왜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값입니다. 그리고
P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PD. 이게 드레인 사이드고요. 똑같이 소스 사이드도 있겠죠. 그죠? 소스 사이드가 소스 쪽 면적, 소스 쪽 페리미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현재 이 디바이스는 위에가 NMOS고 밑에가 PMOS인데 NMOS는 아래쪽이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게이트고요.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드레인 쪽도 이게 저기 모스펫도 P 채널도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드레인이고요. 이쪽 길이가 12 람다고 여기는 6 람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먼저 AD와 PD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와 PD가 왜 이런 값을 가지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람다가 0.3 마이크로입니다. 300나노 0.3 마이크로미터로 주어져 있죠. 자, 일단 드레인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5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컨택이 2x2고요. 오버랩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 길이가 5유닛, 여기가 6유닛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유닛, 여기가 12유닛입니다. 그러면 일단 페리미터를 계산을 해보면 드레인 쪽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PMOS 쪽이 5 곱하기 12 람다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60 람다 스퀘어. 그리고 N 채널이 5 곱하기 6 람다 스퀘어라서 30 람다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레인 쪽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90 람다 스퀘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0 람다 스퀘어가 주어져 있는데 드레인 쪽에 보시면 P 쪽하고 N 쪽이 두 개가 메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할 때 절반씩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 채널 쪽이 이만큼이고 P 채널 쪽이 이만큼 되는데요. 4.05 피코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가 절반을 나누게 되면 여기가 45 람다 스퀘어, 여기가 45 람다 스퀘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5 람다 스퀘어는 45 곱하기 람다가 0.3 마이크로 스퀘어니까요. 0.3 람다 스퀘어를 계산해 보면 0.09 피코메타 스퀘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면적이 다니기 때문에 AD는 메타 스퀘어 빼고 피코를 넣으면 여기가 피코메타가 나와 있죠. 그죠? 피코메타가 주어져 있고요. 0.09 곱하기 피코메타 스퀘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시면 45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5, 9, 45, 4, 9, 36, 40.5인데 소점 두 개니까 얘가 4.05 피코메타 스퀘어. 그래서 각각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 쪽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페리미터는 이게 12, 12, 1, 5, 5니까요. 이게 24에 34 람다가 P 채널의 페리미터고요. N 채널의 페리미터는 5, 5, 10이고요. 6, 6, 12니까 여기가 22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페리미터는 길이 단위인데요. 뒤에 보면 얘가 56 람다가 되고요. 56 람다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2, 4, 2, 8, 16, 28 람다. 각각이 28 람다, 여기가 28 람다 이렇게 돼요. 람다가 0.3 마이크로미터니까요. 마이크로미터를 빼고 나머지 계산해 보면 28 곱하기 3을 하면 24, 3은 6, 84에 8.4 마이크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사이드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소스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 채널과 N 채널의 소스 쪽 면적도 다르고 소스 쪽 페리미터도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이용을 해서 이게 드레인 바디 혹은 소스 바디 쪽 캐패시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드레인의 이쪽 길이 지금 저희들이 레이아웃 쓸 때는 이게 5유닛이고요. N 채널인 경우에는 여기가 6람다, P 채널인 경우에는 11람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 쪽 면적을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드레인 쪽에 이제 있는 캐패시터는 나중에 출력 쪽 캐패시턴스가 되기 때문에 RC 딜레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줄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A번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시리즈로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노드에 캐패시턴스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숏을 낼 거면 컨택을 두 개 뚫는 게 아니라 하나를 뚫어서 컨택을 쉐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캐패시턴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C에 있는 내용은 만약에 여기 컨택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여기 신호를 뽑아 쓸 일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컨택을 없애버리면 좀 더
더 작은 캐패시턴스가 생겨나기 때문에 캐패시턴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공유하거나 혹은 컨택을 없앨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을 해서 캐패시턴스 양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